자, 안녕하십니까. 하나국어의 하나쌤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동영상으로 만나다가 보니까 지문 자체에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기에는 이렇게 교재를 좀 띄워놓고 수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좀 바꿔봤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저하고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었죠? 선택지 개념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이 선택지 개념어는 변하지 않고 무조건 수능에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 점검해 보고 가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도 느껴지게 하고 강조 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운율에는 외형률이라고 해서 글자 수가 이렇게 3, 4, 4, 4 이렇게 글자 수가 일정한 음수율이라는 게 있고, 또 음보율처럼 이런 건 어때요? 자, 4번 끊어 읽었죠? 이 몸이 죽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렇게 4번 끊어 읽은 음보율이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4번 끊어 읽으면 몇 음보라고 그래요? 4음보, 이렇게 얘기하고. 맞죠? 모르는 친구들은 옆에다가 이렇게 좀 메모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3번 끊어 읽으면 3음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음이율은 뭡니까? 음의 위치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첫 번째 줄 보시면 계속 아자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자, 이렇게 앞에 음운이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걸 음위율이라고 해요. 뒤에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 고자가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앞에 글자나 뒤에 글자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걸 음이율. 물론 중간이 반복되기도 하는데 중간이 반복되는 경우는 좀 찾기가 어렵고, 어찌됐건 요거 이제 중학교 때 좀 많이 배웠던 내용이죠. 동일한 음운 반복한다는 건 자음하고 모음이 반복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나요? 그다음에 시어 반복한다는 거, 이렇게 단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집 같은 단어들. 그리고 이제 음성 상징어가 여러분한테 제가 저번 시간에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데, 자, 이런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대상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맞죠? 그 대상에 대한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면, 자, 이런 식으로 철썩철썩 헐헐헐 이래서, 이런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면 생동감이 느껴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아, 이런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면 생동감이 느껴지는 거구나,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유사구조의 반복, 요게 이제 저번 시간에 가장 중요했던 거, 강조했던 거예요. 요 대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 어떻다고요? 의미가 같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천년하고, 두 번째 김남주의 사랑이라는 시인데, 이렇게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걸 뭐라고 한다? 대꾸라고 하고, 대꾸 속에 쓰여진 문장, 대꾸 속에 쓰여진 단어는 의미도 같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점층이요. 하나씩 하나씩 좀 보면서 갑시다. 자, 점층이라고 하는 건 나, 우리, 마을, 나라, 이런 것처럼 이렇게 덩어리가 내용상 이렇게 커지는 것도 점층이라고 하는데요. 형식적 점층이라는 게 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살아있다 했는데 눈은 살아있다 이렇게 끝났죠. 자, 근데 그 다음 줄은 떨어지는 이라는 말이 첨가되면서 눈은 살아있다. 그 다음 줄은 마당 위에 떨어지는 해서 눈은 살아있다라는 말이 떨어지는 눈은 살아있다는 말로, 또 마당 위에 떨어지는 이라는 말로, 이렇게 점점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반복되잖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 뭐라고 부른다? 점층이라고 부른다. 정리하면 내용적인 점층도 점층이지만, 맞나요? 자, 이렇게 형식적인 점층도 점층이라고 불러요. 맞나요? 네, 이런 점층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미상관 한번 볼게요. 수미상관은 말 그대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엄마의 누나의 강변 살자, 이렇게 똑같고, 맨 마지막도 똑같죠. 이런 것들을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앞과 뒤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시상이 안정되거나, 뭐 운율 주는 건 당연하고요, 강조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이게 시상 안정도 주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수미상관, 수미상관, 수미상응,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어떤 선택지는 수미상관이라고 나왔다가 어떤 선택지는 수미상이라고 나왔다가, 이렇게 학생들을 헛갈리게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헛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다 한꺼번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점검했으니까 이제 심상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심상, 이미지가 뭡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산이라는 단어 아시죠? 산, 마운틴. 자, 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떠오르죠. 이렇게 산이 떠오르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 눈을 통해서 그 산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독자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떠올릴 수 있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그게 눈을 통해서 경험한 거면 무슨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 된장찌개 냄새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떠오르나요? 떠오르죠. 근데 된장찌개 냄새가 떠오르는 이유는 여러분이 뭘 가지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후각을 가지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후각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더라. 맞나요? 자, 이런 걸 심상 또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미지 중에 무조건 시에서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미지에는 반드시 있는 이미지가 뭐다? 아이고, 제가 말하거든요. 시각이죠. 그래서 이런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회화성을 준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 시각적 이미지 중에서 이렇게 색깔이 두 개가 나올 때 이럴 때 뭐라고 부를까? 색채 대비라는 말을 써요. 예를 들어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 하얀 손가락, 연붉은 손톱 이렇게 색깔 두 개 나왔죠. 하나는 하얀색, 하나는 붉은색. 이러면 뭐라고 불러요? 색채 대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이런 시각적 이미지를 가진 자연물들이 쭉 표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묘사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 이미지를 주면 그림 그리듯한 회화성을 준다는 특징도 있기 때문에 묘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눈 쌓인 골목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새파랗게라는 말이 딱 나오죠. 그럼 새파랗게 달빛인데 그냥 달빛도 아니고 새파랗게라고 표현하니까 여러분 색깔 나왔죠. 이렇게 색깔이 나오게 되면 어떤 이미지가 제시된다? 선명한 이미지가 제시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백 장미하고 빨간 장미하고 어떤 게 더 선명하게 느껴져요? 빨간 장미가.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단어가 시각적 이미지가 존재하면 이럴 때는 선명한 이미지 제시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를 들어 선택지에 선명한 이미지 제시를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선명한 이미지가 도대체 뭐예요? 선명한 이미지는 색깔이 써져 있는 단어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여기 하얀 손가락도 엄청 선명하겠죠. 근데 색깔이 이건 두 개 나왔으니까 더 선명한 거지. 이해됐나요? 또 여기 우물도 있고 달도 있고 구름도 있고 하늘도 있는데 이렇게 자연물들이 나열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뭐라고 부른다고요? 또 묘사라고도 부른다. 이해됐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뭐가 없어요 여러분? 색깔이 없죠. 그러니까 요것보다 좀 덜 선명한 거야. 근데 사실은 시각적 이미지는 다 선명한 이미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됐죠? 자, 그럼 이런 시각적 이미지를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청각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 청각은 여러분 여기서 어느 걸 보고 우리가 청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빗소리. 잘했어요.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부릉부릉 이렇게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청각적 이미지를 제시하여 이 말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 요게 청각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재를 지금 올려놓고 수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요걸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지금 현재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도 제가 숙제 내드렸는데 기억하시죠? 그 숙제 먼저 하기 전에 요 개념어 정리를 저하고 반드시 먼저 정리를 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요거 반드시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문제 풀어야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럼 후각. 야, 여기서는 어떤 걸 보고 후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줄에. 그렇죠. 향기롭다. 두 번째는요. 내음새.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촉각 한번 느껴봅시다. 자, 피부로 느껴지는 촉각. 어떤 거 있어요? 따가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죠. 서늘하다. 이거 촉각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선 조금 어려운데, 여기선 어디가 촉각일 것 같아요? 젖는 거예요. 젖는 거. 젖으며. 요거 촉각적 이미지예요, 여러분. 알겠죠? 혹시 모르는 친구들 있으면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 미각. 자, 미각이라는 건 입이죠. 혀죠. 혀니까 여러분 마시겠네. 맛. 그러니까 첫 번째 건 뭘까요? 넓은.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죠. 동치미 맛. 시원한 동치미 맛. 그죠? 이거 우리가 미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죠? 쓰다. 쓴 거 여러분 미각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시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두 가지의 이미지를 동시에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공감각적 이미지를 그냥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얘들아, 뭐가 중요하냐면 이 공감각적 이미지를 왜 썼냐는 거예요. 왜 썼냐면 이 주감각이 가지고 있는 감각으로는 이 이미지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잘 모르겠거든. 그럴 때 긍정 부정을 만들려고 이 공감각을 쓰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강이라는 건 여러분들 무슨 강이라는 건 무슨 감각이에요? 시각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울음이 타는 이라고 하는 청각을 집어넣은 거야. 그럼 여러분 울음이 타는 강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각을 뭐 시킨 거야? 청각화 시킨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강이라는 단어가 긍정적 이미지야, 부정적 이미지야? 가끔 또 긍정이라고 하는 친구들 있어. 응, 울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강인데 부정적 이미지를 지닌 강이구나, 상태가 안 좋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정리됐나요? 또 하나 해볼게요. 여기 달이라는 거 나오죠. 자, 무슨적 이미지예요? 시각적 이미지죠. 자,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또 어떤 친구들 가끔 또 긍정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자, 그런데 뒤에 무슨 말 나와요? 향그럽다라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후각이 나오죠. 자, 그러면 향기로운 달이잖아요. 맞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무슨적 이미지 돼? 긍정적 이미지 되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무덤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가지고는 긍정 부정 판단 못하니까 포근한이라는 촉각적 이미지를 갖다 쓰는 바람에 무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긍정적 이미지가 됐다. 이제 이해되세요? 이게 공감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공감각적 이미지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시는 여러분 뭘 표현하기 위해 쓰는 거라고?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알고 있죠? 그럼 정서는 여러분 크게 긍정하고 뭘로 나뉘겠어? 부정으로 나뉘겠지. 맞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서로 나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정서가 표현이 안 될 때 무슨 감각으로는? 하나의 감각으로는. 그럴 때 보조 감각을 이용해서 이 감각적 이미지를 긍정 부정으로 만드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공감각이라고 부른다.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를 배우더라도 제대로. 자,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초생딸 무슨 감각이에요? 또 가끔 또 미각이라는 애들 있어. 이 초생딸 먹어본 사람 있어요? 큰일 나, 먹어봤으면. 그럼 초생딸이라는 거 긍정 부정 모른다고. 자, 그런데 여기 실이다 라는 뭐가 나와요? 촉각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각의 촉각화가 되면서 이 초생딸이 여러분 부정적 이미지가 되더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감각의 이미지의 전환을 공감각이라고 하고, 감각을 그냥 나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뭐라고 불러? 복합감각. 이거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술이 익는데요. 그럼 익는 거는 여러분들 무슨 감각일까? 요 후각이에요, 후각. 술이 익으면 이렇게 냄새를 맡아야지 익는지 아나 봐. 눈으로는 익는지 모르나 봐요. 그 냄새를 딱 맡아보면 아, 익었구나, 이렇게. 알겠죠? 물론 맛을 봐도 알겠지만. 어찌됐건 요거 후각이래요, 후각. 근데 쌤 볼 때는 요거 미각도 되지 않을까? 그쵸? 어찌됐건 요건 후각적 이미지라고 국어에서는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전형놀이 있으니까 요것도 뭐예요? 시각이죠, 시각. 그래서 요건 후각이고 요건 시각인데 그냥 나열되고 있잖아. 어느 것이 주감각이야? 없어요. 이건 하나는 술이고 하나는 전형놀이죠. 전혀 다른 거야. 전혀 다르니까 이거는 그냥 따로따로 놓은 걸 나열했다. 그래서 복합감각. 정리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이렇게 이미지 정리가 다 됐고요. 이번에는 역동적 심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선택지 어떻게 나오냐면 역동적 이미지를 제시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어,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아, 역동적이니까 당연히 생동감이겠죠, 그죠? 그럼 역동적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휘날린다고 돼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드러내는 걸 뭐라고 한다? 역동적이라고 한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산맥들이 뭐 하는 거예요? 휘날리고 있죠. 이거 산맥들이 어떻게 휘날려? 그죠? 산맥은 원래 움직일 수 없지. 자, 움직일 수 없는 게 움직인다, 이렇게 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면 화류라고 해요. 그런데 이 화류 말고 여러분 또 하나가 있지. 의인법이라는 게 있지. 자, 의인법은 뭐냐 하면 이 산맥이라는 단어가 자연물이잖아. 그런데 바다를 뭐 했대?
연모했대. 여러분 연모가 무슨 뜻이야? 사랑한다는 뜻이야. 잉? 응. 그러면 산맥이 바다를 사랑한대요. 아이 세상에 산맥이 바다를 사랑하면 얼마나 무서운 지구겠니? 그치? 응. 여러분들 설악산 가셨는데 막 바다 사랑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설악산 가고 싶겠어? 금방 도망오고 싶지. 웃자고 한 소리인데 죽자고 그렇게 표정 지으면 안 돼요. 끄면 안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요 연모라는 단어 때문에 무슨 법이 되고 의인법이 되고 휘날대도라는 말 때문에 무슨 법이 된다? 화류법이 되는 거야. 의인하고 화류. 이따가 의인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하고 하강인데, 아예 상승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 쭉 이렇게 올라간다. 하강은 내려간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뭘 주의해야 되냐면, 상승이 무조건 긍정이고, 하강이 무조건 부정이 아니야. 올라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예를 들어 볼게. 우리 님은 죽어서 하늘나라 갔어요. 그럼 하늘나라 올라갔네? 아이고, 그럼 우리 님은 죽었으니까 좋은 거요? 아니죠. 상승이지만, 무슨 이미지지? 부정적 이미지지. 상승하고 하강이 긍정 부정을 나누는 기준은 아니에요. 문맥을 보고 판단해야 돼. 그럼 여기서 어딜 보고 상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달아오르는. 잘했어요. 그럼 여기는 어디 보고 하강인 줄 알 수 있어요? 내렸다. 관이 내렸다. 관이 이렇게 땅으로 내려갔다고. 땅속으로. 정리됐지요? 네. 자, 그 다음 생성과 소멸 이미지. 아니, 생성, 소멸은 말 그대로 그냥 뭐예요?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맞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줄에는 어디가 생성이에요? 타고 남은 자가 다시 뭐가 됐어요? 기름 됐죠? 어이구, 그럼 여러분, 없어졌던 게 뭐였던 거야? 생겼네? 또, 어둠이 몰라요. 막 새 나요. 너무 무섭다. 그치? 어둠이 막 새를 낳고, 막 돌을 낳고, 꽃을 낳고. 무서울 수 있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이 시의 일부를 따오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렸나 봐요.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시예요.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표현이냐면 어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물을 안 보이게 껌껌하게 가리잖아. 자, 가렸다가 나중에 아침이 탁 되면은 안 보이던 새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안 보이던 그 깜깜해서 안 보이던 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래서 이제 그걸 낫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누가? 시인이. 그러니까 시인들은 그냥 평범한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학적인 단어들을 써요.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 단어들? 그렇죠. 이미지라는 걸 가지고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시를 이해할 때 훨씬 더 좋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나중에 또 수업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